전형적인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현상.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기 민감주로 판단해야 되는 쪽이 은행 업종입니다.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이다. 얼마나? 이제 겨우 6년짜리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유동원 본부장님 오실 때는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맡았죠. 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증시,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 공포로 지금 휩싸인 거 아니냐, 지금 이제까지 쌓여있던 주식시장의 버블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한단 말이죠. 또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 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우선 지금 질문 자체가 증시가 공포로 가득 차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버블이 붕괴가 되는 조짐이 이제 시작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 물가 상승률인데, 그 물가 상승률이 미 연준이 맨날 노래같이 부르던 2%인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3%가 나와버리고, 그렇죠?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 0.8, 0.9% 올라가고, 이런 숫자만 딱 보고 있으면 약간 멘붕이 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시장의 붕괴 현상이 시작되는 거하고 연결되려면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어디선가 막 깨지고 큰 하락장이 나오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형적인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현상. 그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비용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 부분이 있는데 워낙 펜트업 디맨드가 있었으니까, 그죠? 워낙 눌려져 있었던 게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코스트가 워낙 뭐 원자재 관련 회사들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회사들이 재고량이 떨어지니까 가동률이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닌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됐다.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예, 어떠한 그 중앙은행에서 들여다보는 분들도 그게 정말 오래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테니까 과거의 역사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데이터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1950년대에도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49년, 48년 뭐 이때 큰 폭락?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폭등했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장기적으로 30년 내내 1%대 초중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버블 붕괴 시작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시장 흐름을 볼 때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미국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시장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지난주 흐름이었죠.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다우존스가 상승을 하고 S&P 500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회복한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회복을 했죠. 또 특히 경기 민감주들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옐런 재무장관님께서 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서 성장주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빠졌죠.
이것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더 가시화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에라 모르겠다 다 팔자 이게 어제 또 나왔고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든 뭐든 간에 다 상관없이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이거는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다우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중소형주도 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어저께 나타났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워낙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지? 지금 좀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수들을 보면서 어제 흐름을 빼고 한번 볼게요. 어쨌든 보시면은 지난 3, 4개월 동안에는 네.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W자를 만들고 상승을 했고요. 펀더멘털이 튼튼했으니까. 또 빠졌다가 W자를 만들고 또 상승을 했는데 네. 또 다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하락 주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때와 이때처럼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펀더멘털은 뒷받침되고 있다. 근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나스닥은 좀 안 좋습니다. 네. 자, 러셀 2000도 저희가 요때 추천을 하기 시작해서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 2월 달부터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셀 2000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에 있어서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치주의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중소형주에서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가 대형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중소형주도 좋아하는데 그럼 중소형주까지 성장주로 가버리면 이건 그냥 성장주 몰빵이니까 이 전략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니까 러셀 2000 안에서 IWO 성장 ETF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치주인 IWN ETF는 상당히 매력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성장 러셀 2000은 마이너스죠. 수익률이. 살짝 튀었다가 빠져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가치를 보시면 올랐고 빠졌지만 또 다시 올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 거의 20% 이상 오른 겁니다. 네. 여기는 마이너스 한 5%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지수의 괴리는 가치가 25% 올랐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웃퍼포먼스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러셀 2000뿐만이 아니라 러셀 1000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요. 이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러셀 1000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러셀 2000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특히 1등부터 1000등까지의 기업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형주 플러스 중형주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성장주의 ETF가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플러스로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러셀 1000 가치를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죠. 예, 이건 뭐 25% 이상 올랐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약간 그래서 이쪽의 괴리는 아까 러셀 2000보다는 좀 덜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모든 이 산업들마다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고 이거를 이제 캐치업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꺾였다 이건 아니고 그냥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경기 회복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정도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올해 연초부터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산업재 그 다음에 금융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보통 만약에 시장이 막판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네, 끝물이다. 예. 꺾이기 전에는 저런 산업재 금융주들이 한번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고 끝. 왜? 이건 정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확실하게 안 살아나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진이 축소가 되고 마진이 축소가 되면 여태까지 지금 받쳐주고 있던 펀더멘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의 대폭락장이 나오는 전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보면 그 흐름인가? 아니면 또 다시 여기서 또 재정비가 되고 나서 또 성장주나 대장주들이 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또 따라 올라오고 또 다시 성장주들이 가고 따라오고 이런 현상의 중간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전자는 지금 화려하게 불꽃 피우고 빵 터지자 이게 아니라 후자인 지금 잘 성장주들이 갔고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따라와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헷갈리지만 또 다시 정신을 차리면 또 성장주도 가고 또 경기 민감주 따라오고 이 사이클을 계속 연달아 몇 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일단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계속 그 상승하는 추세에서의 지금 약간 눌림목 혹은 뭐 네. 조정 기간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걸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사방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에 보면은 지금 기술주를 버려야 될 때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팔아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폭락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예. 뭐 언제는 안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네. 아, 근데 네. 이게 제 요즘 이렇게 나스닥도 그렇고요.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빠지는 일들이 있으면은 초반에 밀리다가 쭉 그 매수세가 밀고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회복하고 그 강세장의 어떤 모습이 보였는데 네. 요즘은 이게 모두가 고점이라는 어떤 인식 때문인가요? 그 힘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은,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한 추천을 해오면서 성장주 얘기를 했었을 때도 보면, 제가 2015년도에는 S&P를 좋아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3월 달부터, 3월 말부터 성장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가치주가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캐치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또다시 성장주가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조정이 왔었을 때 그 사이즈가 작지만은 않았어요. 작게는 20%였고, 코로나19 터졌을 땐 30% 이상 빠졌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사이클이 2009년부터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약 12년 된 거죠. 네, 아주 긴 사이클, 우리가 추세적 주기라고 해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 이 주기는 17년, 18년 갈 수 있는 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6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거품이 붕괴되기 전 조짐들이 있는지 정말 그때 우리가 과거의 예를 많이 봐봤으니까 그렇죠.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지금 그걸 판단하려면 경기 민감주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정말 저거는 이제 엄청난 거품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판단해 볼게요. 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기 민감주로 판단해야 되는 쪽이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업이요? 네. 자,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지만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IMF 터지기 전에 왜 거품이 터졌을까요? 거품이 왜 터졌냐고요? 네. 거품이 만들어졌으니까 부채? 터졌죠. 네. 네. 은행권이 그냥 예대율 120%대까지 네, 막 부채를 빌려준 넘어- 거죠. 네네. 빌려준 거죠. 예. 왜 그렇게 빌려줄 수 있었을까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빌려주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빌려주니까 터진 거죠.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7년, 2008년 어떤 현상이었나요? 미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엄청나게 빌려준 거죠. 뭐 서프라임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빌려준 거죠. 수수료 어떻게 해서 떼내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은행권이
아니 이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한 은행들이 지금 있는데 어디서 거품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 볼게요.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1.7%, 1.8%까지도 갔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내려왔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데 1.7%를 뚫고 못 올라가요. 네. 예. 어쨌든 여기에 안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안정을 찾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1.6% 맥시멈 갔다가 지금 1.45%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중요하냐? 은행권의 예대 마진인데 이게 탐욕을 부르는 예대 마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탐욕을 부르질 않아요. 너무 낮다 이거죠. 네, 너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대출을 해줬다가 마진이 2%도 안 되는데 내가 대출해준 거에 2%만 구멍이 나버리면 나는 이익을 못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에 매니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대출해주고 싶겠습니까? 잘 안 그렇죠. 일어나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거품을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거품이 빵빵 터질 때는 저 예대 마진이 장단 금리차가 3% 이렇게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은행권의 대출 여신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폭락을 했죠. 예, 11%대까지 막 올라갔다가 지금 3%대예요. 아, 3.21%. 예. 자, 여신 증가율이 3%인데 경제 성장률이 10% 계속 이어진다? 예,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예. 왜? 대출 증가율이 그 정도 일어나야지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이 즉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과잉 증가가 총생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거품이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일시적인 얘기 나는 게 딱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네. 대출이 3%대밖에 증가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은행권에 결국 펀더멘탈이 죄송해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은행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요. 은행이 아직 대출을 갖다 왕창 늘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를 서포트를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낮고 안정적인 금리에서 지금 모든 미국이 흘러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요? 이거 조금 상당히 미 연준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은행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 요즘에 가장 얘기 많이 하는 쪽이 우리나라로 보면 뭐 정유회사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주가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뭐 100달러 갈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해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67달러까지도 올라갔었죠. 68달러.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또 옆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을 보면 이건 2015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지난 5년 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셰일가스 혁명이 2014년, 15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공급이 크게 늘어나죠. 지금은 약간 펌프를 닫아놓고 있다가 그죠? 왜? 얘네들이 생산을 엄청나게 더 늘릴 수 있는데 단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잠궈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잉 공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막아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반도체 품귀 현상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또 두 번째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석유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인 거죠.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갔다. 네. 이거 다 석유차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레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WTI 이 유가가 앞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설비 투자가 더 안 들어가고요.
더 늘릴 필요 없잖아요. 셰일가스만 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거는 구조적인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자극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을 유가 관련주인 XOP ETF입니다. 미국의 모든 유가 관련주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금융 관련주가 들어가 있는 XLF.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인프라. 지금 미국이 왕창 인프라 투자할 거다. 그렇죠. 막 그러면서 이거 막 건설 경기 엄청나게 좋아지겠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가 관련 쪽은 3%대 중반. 그죠? 금융은 10%대. 인프라는 18%대.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 정도 오면 많이 온 거라는 거죠. 인프라 쪽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2011년 이때 산업재 버블이 다시 한번 왔어요. 그 누가 만들었나요?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 싸그리 예. 독점을 사가버리니까. 그렇죠? 중국이 뭘 했죠 그때? 엄청나게 생산 여력을 높여버렸잖아요. 과잉 생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철강, 화학, 기계 정말 오랜 기간에 후유증이 10년이 됐잖아요. 그죠? 정말 계속 그렇게 돼 왔죠. 근데 만약에 인프라 투자로 미국이 이쪽을 확 끌어당겨 버리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년 뒤에?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는 늘리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에 인프라 투자를 할 거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일시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경기 민감주들 이것들이 지금 막 그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도 기술주. 예, 만약에 그쪽만 계속 가요. 네. 그럼 이게 거품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뭐 화학주, 조선주, 그러니까 기존 그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세를 뿜고 있잖아요. 이게 네. 같은 상황이네요. 네. 근데 또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 또 어떠한 업종들을 보고 있으면 매력이 있는 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재 전체. 그러니까 이게 뭐 철강, 화학, 뭐 산업재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이런 쪽은 매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인 소비. 그러니까 필수 소비라든지 임의 소비라든지 이런 쪽도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싸 보이는 업종들이 있고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도 옥석 가리기를 하자라는 거죠.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전체 포트의 30%는 경기 민감주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업종이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 현상이 여기 보시면 2005년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요게 나와버리면 이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부 다 지금 경기 민감주 다 사야 되고요. 산업재 다 사고요. 이게 이제 거품으로 가고요. 그리고 끝. 이게 엄청난 마진 축소 현상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리스크예요. 이거를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미연준입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의 금리 상승이 필요하다. 이미 공급 과잉이 만들어져 있는 산업의 가격이 확 튀어버리면 또 만들어지고 이건 진짜 거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어떤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금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니까 그 돈을 차라리 원자재를 사재기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쪽으로 다 돈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져서 이게 나왔고 그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과잉 생산이 만들어졌고
그게 거품 붕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상승세에 있잖아요. 아직은 뭐 중간 정도 와 있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상승이 될지 아니면 꺾일지 꺾인다고 하면은 뭐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될 아닌가요?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때는 기술주 아무 필요 없어요. 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를 계속 유심히 봐야 되는 거군요. 그쵸.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쪽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전기차에 뭐, 예. 필요한 어떤 네.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잖아요. 이것도 다 소재 중의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연결,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강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철강을 좋아하는데 철강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철강 회사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호아팡이라는 베트남 회사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 쪽이 어디입니까?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네. 조절을 하겠다고 하니까 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의 캐파, 공급을 다 더해보면 지금 수요보다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단가가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철광석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반도체나 폴리실리콘이나 이건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100% 가동률인 거예요. 퀄컴이든 뭐 우리나라 회사 모든 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캐패시티의 가동률은 100%입니다. 네. 그러니 이거는 사이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원자재는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아닐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래프가 하나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뭐 뭐죠 그거 하고 그 구리하고 네. 뭐 이런 쪽에 지금 집중돼서 올라가는 것인데 네. 이것이 원자재 일부이기 때문에 원자재라는 전체의 어떤 단어로서 네. 원자재 시장이 폭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다. 네. 그렇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원자재 쪽만 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그쪽만 몰아버리면 돈이 그거는 미 연준이 전혀 바라는 게 아니고 어떤 중앙은행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가 바라는 것도 아닐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약세예요. 네. 그죠? 자, 달러 약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던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 만약에 네,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 회수하죠. 그렇죠. 그럼 달러 어떻게 돼? 강세가죠. 강세로 가겠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보면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뚫었어요. 그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리튬은 전 가격을 못 뚫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가격들을 보면 다 틀려요. 원자재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냐, 어느 정도의 수요냐를 잘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큰 파이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산업재 전체로 보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 관련된 ETF, XLI라는 거, 이런 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ETF, BDC라든지 또 이미 소비재, XLY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여력이 30%대에서 50%대까지 나온다. 그래서 아까 보면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게 유가,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이 이미 소비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이렇게 순서대로 매력도가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는 구간이니까 가져셔야 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는 미니멈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투자를 하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옥이죠? 저희는 이제 이 산업별로 보면 이제 산업재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산업재 안에 개별 종목 ETF XLI를 뽑아보면 그 안에 무슨 종목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뭐 구리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산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럼 그 회사들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보고 그 회사들의 매력도를 구해보면 좋으면 사야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철강 회사에 있어서 포스콘 삽니다. 왜? 포철은 봤더니 뭐 리튬 광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이 경쟁력이 높고 뭐 상대적으로 중국에 안 좋으면 우리는 수혜를 보고 이런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승 여력을 구해보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은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업종을 보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 종목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경기 민감주들이 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세밀하게 따져보면 4차 산업 관련된 원자재들이 폭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버블의 어떤 붕괴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거리가 멀다. 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경기 민감주를 담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도주는 기술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왜냐면 뭐 제가 지난 5년이야 잘 맞췄는데 지난 3개월 동안에 틀렸으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또 고해성사를 네,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보면 그러면 성장주를 그래도 싫고 가치주를 난 살래 하면 그 가치주 중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게 뭐냐라고 제가 본다면 IWD 같은 ETF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소형주만 가는 것도 아니고 대형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의 기업들 그 기업 안에서 성장도 있고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의 ETF는 IWF, 가치의 ETF는 IWD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른 거 다 싫고 그냥 종목 두 개만 들고 갈래 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뭐 이게 버블로 가던 아니면 뭐든 간에 그러면 그냥 IWD를 사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성장 쪽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반반 사시면 되는 거고요. 성장 50, 뭐 가치 50. 근데 저는 큰 그림으로는 아직까지도 성장이 대세다.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이다. 얼마나? 이제 겨우 6년짜리다. 앞으로 훨씬 더 갈 거다. 네.